네, 서울서초갑의 조은희 의원입니다. 대통령실의 병력공개법 위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님. 네. 이재명 정부 출범 3개월도 안 됐는데 비공개 정부라는 비판을 들을까 걱정이 되네요. 대통령 비서실은 직원 235명의 명단만 공개했을 뿐 담당 업무나 발령 일자 그리고 병력 사항까지 모두 비공개입니다. 정무수석님. 네. 수석님은 2월 8일 임명되셨는데 본인의 병력 서류 총무비서관실에 제출하셨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병력공개법에 따르면 제출하셨으면 그게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화면 좀 올려주세요. 화면 보시다시피 정무수석님은 물론 비서실장, 안보실장, 비서관, 행정관 모두 비공개 처리되어 있습니다. 병무청이 잘못한 겁니까? 총무비서관실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방침입니까? 일반적으로 대통령 비서실 직원의 소속 및 업무를 계속해서 비공개해 왔던 관례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병력 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요. 병력공개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죠. 병력공개법 8조에 의하면 병무청장이 병력 사항을 통보받으면 1개월 내에 관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가 모두 지켜온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 정부만 예외입니까?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네, 이 상황을 한번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좀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비대위원으로 모두 발언도 했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없으시면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일간에는요. 한간에는 혹시 공개하면 코인의혹의 김남국 비서관, 국민디지털소통 비서관이죠. 버닝썬 변호인 전치영 공직기관 비서관, 선거법 변호인은 이태영 민정비서관, 대북송금 변호인은 이정형 법무비서관 등이 임명되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혹시 이 병력 공개를 하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서 일부러 공개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지 않은데 왜 안 하시냐고요. 왜 모르고 계시냐고요. 그 누구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살 일은 아예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비대위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했는데 비서실장도 정무수석도 정무비서관도 병무청도 다 왜 병력 공개를 안 합니까? 이제 와서 처음 한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다. 제가 지적드리는 거고요. 또 다른 문제 또 있습니다. 2000쪽에 달하는 국정기획위 세부계획 저는 은폐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직전에 130쪽 책자까지 파쇄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 4년 동안 210조 원이 투입된다는데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데 왜 세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자금 조달 계획이나 계획이 왜 국민 앞에 내놓지 못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왜 내놓지 못하고 파쇄하셨어요?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의 그 보고서라는 것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이재명 정부의 제안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획 차원의 문건이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러면 발표를 하지 말았어야죠. 아니 210조 원이나 든다고 해놓고 네. 210조 원이 어떻게 든다는 거는 130쪽도 파쇄했다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파쇄한 게 아니고 수정본을 만들어서 책자를 발표했습니다. 네. 병력 공개와 국정계획 공개는 정부 투명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 불신이 이르지 않도록 제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로 국정기획위원회에 부탁드렸습니다. 네. 구현철 부총리께 네. 주식시장 정책 혼선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부총리님은 7월 31일 날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4% 안팎으로 급락하고
하루 만에 116조 원이 증발하고 그래서 검은 금요일이다. 이러한 정책적 파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주식 시작이라는 게 뭐 저희들이 그때 이제 세제 개편한 뭐 측면이 없다고는 보진 않는데 아마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할. 그러니까 미안하지 않네요. 아닙니다. 최소한 1,400명 네. 개미 투자자들에게 사과해야 되는데 복합적이라고 지금 발뺌하시는 겁니까? 사과하시겠습니까? 예, 뭐 그런 부분이 세제 개편안이 또 그런데 영향을 미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때 아마 뭐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하니까 겹쳤죠. 잘못했으면 깨끗하게 사과해야지 왜 또 그때 아니면 또 이렇게 줄줄줄 기타 등등을 붙이십니까?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코스피 주가 순자산 비율 질문 엉뚱한 수치를 답변하셔서 많은 질타를 받으셨는데 21일 기재위에서 잠시 순간적으로 주가 이익 비율과 착각했다, 불찰이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맞죠?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저는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거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또 어린이가 우물에 돌을 던지면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죽거든요. 그런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총리님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착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서운합니다. PPT 화면 좀 보시죠. 이거는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아니고요. 민주당 당원 그룹이나 또 조국혁신단의 조국 서포터스의 SNS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이유는 진성중 정책위 의장과 구윤철 부총리의 헛발질 때문이다.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자 시장이 급락했고 신뢰가 무너졌다. 이게 제 비판이 아니고 여권 지지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평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투자자들께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분노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송구하시죠? 네. 그런데요, 송구하신 거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송구하니까, 죄송하니까 다시는 죄송하지 않겠다. 근데 지금은 양도세, 그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3주째 심사숙고 중이십니까? 왜 심사숙고 중이십니까? 부총리님.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죠. 양당 간 10억이든 50억이든 기준을 결정을 해야지. 항상 부총리는 심사숙고 중, 점점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언제 발표하실 거예요? 예. 언제요? 하여튼 저희들이 하여튼 잘 판단해서 하여튼.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네. 언제요? 언제요? 늦지 않는 시기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독입니다. 10억이든 50억이든 3주째 지금 심사숙고 중이면 부총리님은 심사숙고하는 게 취미십니까? 이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총리의 이런 심사숙고 입장에 대해서 총리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안 바람직 차원을 뛰어넘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로서는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총리님도 심사숙고 하시는 중이에요?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발표를 하지 말고 심사숙고 오래 하셨다가 심사숙고 끝날 때 발표하시지. 왜 50억을 10억으로 내렸다가 하루아침에 116조 날라가게 하고 심사숙고 하십니까? 심사숙고는 발표하기 전에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사숙고 타임이 틀렸어요. 발표하기 전에 심사숙고하고 발표하면 밀고 가야지.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뭡니까? 개미 투자자들만 지금 부총리님 입만 보고 있잖아요. 총리님도 쳐다보고 있습니다. 심사숙고라는 건 가장 무책임한 말입니다. 심사숙고 좀 그만하시고 빠른 결단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세 대란 관련해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장관님, 전세 대란 우려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PPT 좀 보시면요. 화면 좀 보시면
서울 전체 전세 수급 지수가 152.0. 3년 10개월 만에 최악입니다. 매물은 없고 수요는 넘칩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52%나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전세 시장에 시간 마른 거는 시장 탓이 아니고 정부 탓입니다. 6.27 대책 뭐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으로 매매 수요가 죄송합니다. 대기 수요로 남으면서 전세 공급량은 늘지 않은 상승이고 전세금 대출 규제가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동합니다. 또 계약 갱신 청구권 있죠. 그래서 7월 한 달만 42.4%가 계약 갱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더 없어지죠. 게다가 전세 태거 대출 제한, 반환용 대출도 막히고 전세 보증 축소, 신규 전세 대출도 어려워졌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구하지 못하는 세입자들, 그러니까 집 없고 저소득층이죠. 서민들이죠. 향후 보증금 상승분만큼 월세로 전환하고 또 보증부 월세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대법원의 등기 정보에 따르면요. 올해 7월까지 월세를 낀 계약이 벌써 105만 건이 넘었습니다. 4년 새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이것이 월세 105만 건, 이게 서민들의 절규입니다. 월세가 늘어나면요. 가계소득에서 지불해야 되는 월세만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요. 전세는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장관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시고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 그 현재 6.27 대책 이후에 현재 그 전세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우리 의원님 말씀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대책을 물었지 제 말에 공감하느냐고 안 물었습니다. 예.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일단 그 저희들이 시장을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좀 다행인 것은 전세 가격의 상승률이 많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장관님 그 답변 틀렸어요. 네. 왜냐하면요. 제가 볼 때는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심사숙고하고 있다. 부총리 심사숙고, 총리 심사숙고, 국토부 장관이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맨날 보기만 하고 계세요. 전세는 왜 안 오르냐면요. 제가 계약청신이 42.5%라 그랬잖아요. 전세 대금이 오르지 않는 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다시 재계약이 42.5%니까. 제가 묻는 질문은 전세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52%가 지금. 그래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전세 부족의 현상,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책은 있는지 여쭙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전세가 안 오른다. 전세 안 오르는 건 당연히 안 오릅니다. 대책 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이제 현재 하여튼 계속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요. 뭐 단기간에 현재 이 문제를 어떻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는 거 아닙니까? 네.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불가하다. 그다음에 국정기획위는 8월 1일 날 부동산 대책하면서 전세 보증 비율 단계적으로 더 축소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거 안 하시면 됩니다. 대책, 6.27 대책 그거 하시면 되는데요. 전세 관련해서 더 마른 수건 짜듯이 안 하시면 됩니다. 가계대출 부채 그거 줄인다고 지금 전세대출 줄여가지고 그냥 초과상간 다 태우는 거잖아요. 빈대 잡겠다고. 그거를 여쭈는 건데요. 왜 단기 대책은 그거 대통령한테 규제 더 이상 전세 관련해서 더 하지 말라. 금융위원회 더 하지 말라. 이렇게 건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근데 의원님. 네. 일단 그 전세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부동산 아파트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굉장히 과열될 위험성이 끊임없이 상존하고 있는 조건에서 현재 전세자금 대출을 기존과 같이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자칫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다고 하는 지난 과거에 대한 평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제가 가지를 신중히 빈대 검토하는 게 잡는다고 좋다고 초과상간 생각합니다. 태운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미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냥 공무원 써주는 말 보지 마시고요.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십시오. 그냥 전세, 그냥 부동산 잡는다고 전세를 월세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지금 삶의 질을 완전히 떨어뜨리게 하는 서민들 괴롭히지 마시고요. 제대로 핀셋 대책을 좀 세우시라는 겁니다. 써주는 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기 제가 보니까 공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시죠? 네. 보니까 9월 초에 공급 대책 발표하시겠다고 했던데.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여쭤보고요. 먼저 제가 좀 놀랐던 거는요. 지난 12일 날 우리 기재부 부총리께서 국토부 장관 패싱하고 주택 공급을 밝히는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해방 이후에 기재부 부총리가 국토부 장관 빼고 그냥 발표하는 거 제가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힘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조세 정책 때문에 기재부한테 눌려 계십니까? 왜 패싱 당하셨어요? 일단 그 주택 공급에 대한 전체적인 건 국토부 장관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말씀하셨고요. 이미 상임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일부 기재부에서 예. 캠코와 관련해서 연동해서 기금 운용 관련 일부 주택에 대한 공급을 하는 그런 걸 기존에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온 거를 예. 실효성도 없는 걸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더군다나 뭐 제가 보니까 성수동 경찰 기마대 부대 400가구 뭐 어디 세무소 226가구 완전 조막조막 내서 300가구 정도 그런 걸 몇 개 막 해서 뭐 35,000 숫자만 만들었더라고요. 부총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국토부 장관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유재산 하면서요. 그 지역에 그 저희들이 작업을 미리 해놓은 게 돼가지고 먼저 하고 나머지 종합대책은 그런데 미리 걸로, 예. 이게 언제적 얘기인지 아세요? 노무현 이후로 계속 역대 정부보다 해오는 거 제가 기초단체장 출신이어서 이거 너무 잘 압니다. 그거를 재탕, 삼탕 숫자도 요만하고 요만한 것도 전부 임대주택이고 그거를 대책이라고 발표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을 뭘로 보시고요. 더구나 국토부 장관 패싱하고요. 총리님께서 이런 거 정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잘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십시오. 이제 또 제 공급 대책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제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나중에 보충 질의 때 또 할 텐데 9월 초에 발표하실 공급 대책이요. 네. 제 느낌에 제 우려가 3기 신도시 조기 공급하겠다 이게 들어갈까 봐 좀 걱정이에요. 신도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 아직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럴 겁니까? 3기 신도시는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상당 부분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네. 그게 10년인데 지금은요. 공급 대책을 지금 대출 규제 해놨잖아요. 대출 억제해놨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반복 안 하시려면 억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일본에는요. 신도시 20년 전부터 안 합니다. 그런데 하려면 좀 빨리 하든지 그거를 천천히 하면서 그걸 공급 대책의 핵심이라고 내놓으시면 시장이 엄청 실망할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도 있는데요. 시간이 다 돼가니까 그 9월 초에 하실 때는 지금 전세의 월세화 문제도 있고 지금 잠시 눌려놨던 시장이 공급 대책이 안 나오면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듣고 제대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